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은 추진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표시를 하고 해봅시다. 추진기가 이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러면 여기 날개 입장에서 보면은 옆에 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날개가 이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위로 돌아가니까 날개가 움직이는 거겠죠, 실제로. 날개가 움직이면 날개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던 유동이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쪽으로 와요, 날개 쪽으로 유동이.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이 이렇게 오다가 얘를 만나면 이쪽으로 꺾이겠죠. 물론 이쪽 등으로 가는 애도 얘 벽면 따라서 가기는 가요. 근데 그거는 유체역학적 문제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기 날개를 맞았으니까 날개가 돌아가면서 유동이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오던 유동이 뒤에 가면은 뭐 이런 방향으로 바뀌잖아요, 방향이.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요거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은 하나는 이 방향일 거고 성분을 분해하자면 동력학 때 배우고 있죠. 성분을 분해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원래 오던 애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쪽으로 유동 성분이 방향이 생긴 거죠. 날개를 맞아서 유동 방향이 꺾이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유동을 만들어냈으니까 프로펠러 날개는 반작용으로 앞으로 가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추력이 되는 거예요. 날개가 이쪽으로 가는 힘을 발생을 하니까. 배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추진기가 추력을 어떻게 얻나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추진기가 자기 주입을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진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나 좀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 추진기를 돌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항점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선박 속도를 내려면은 프로펠러를 몇 회전수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회전수에 대한 단위로 쓰는 거는 RPM이라고 쓰는데 뭐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레볼루션 퍼 미누시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분당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볼루션 퍼 세컨드라고 있죠. RPS라고 해서 우리는 또 원래는 RPS 많이 쓰고 좀 전통적으로 엔진 쪽 단에서는 RPM을 많이 써요. 어쨌든 그래서 그 회전수가 RPM이라고 합시다. 배 속도가 얼마가 나오기 위해서는 엔진 회전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게 1대1로 매칭이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점이 저항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어떤 속도에서 저항점이 몇 RPM이다, 몇 RPS다 라고 정해지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는 하겠지만 선체 저항은 고속에서 뭐 V제곱이나 아니면 세제곱의 비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V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차원 해석했을 때 힘이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원 해석에서 다룬 것처럼 저항은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진기 회전수는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프로펠러가 낼 수 있는 추력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전진 속도고 얘가 저항이나 추력이에요. 그러면 저항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곱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추력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쭉 감소를 해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이 점이 저항점이 되는 거예요. 요 속도에서 얻어지는. 만약에 프로펠러 회전수를 좀 낮게 돌린다 그러면은 추력은 낮게 나오거든요. 추력은 낮은데 어쨌든 이 경향은 또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뭐 프로펠러 회전수가 100rpm이다. 그러면 프로펠러 회전수를 50rpm으로 바꾸면은 이런 경향으로 그래프가 얻어지는데 그러면 50rpm에서의 저항점은 속도가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추력과 저항이 평형을 서로 만나는 점을 우리가
어떤 선박 속도에 대해서 어떤 추진기 회전수가 정해지는데 걔를 자항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쪽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항점에서 얘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추진기에서 프로펠러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웹 브라우저 상에서 추진기 형상 가지고 이리저리 만져볼 수 있거든요. 네, 어제 들어갔을 때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사이트가 뜨는 동안 설명을 더 할게요. 그럼 프로펠러 추진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2차원 날개 형상을 2차원 날개라는 거는 아직 안 배웠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앞은 뭉툭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날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 직선에 비해서 좀 등이 굽은 형상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공간에다가 3차원으로 적절히 배치한 형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펠러 형상이 돼요. 그래서 프로펠러는 뭐뭐로 구성되냐면은 프로펠러 날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는 날개랑 그 날개들이 모여있는 프로펠러 허브라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저기 사이트가 뜨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우선 2차원 날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필요한 얘기는 다 써져 있긴 한데 코드라는 거는 여기 우선 제일 앞에 튀어나온 데가 이거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우리 FPAP 하듯이 앞날 뒷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앞날은 리딩 엣지라고 하고 뒷날은 트레일링 엣지라고 불러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날개 면에서 제일 앞이랑 제일 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간의 직선거리가 코드예요. 여기 직선거리. 우리가 한글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등이 굽었잖아요. 활 시위같이 생긴 선이다라고 해서 시위선이라고 하고 여기 활처럼 굽은 거는 실제 날개의 중앙선을 따라서 그린 건데 여기서 시위선에서 이 중앙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캠버라고 불러요. 캠버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직선 대비 뭔가 좀 쉬었으면 그건 다 캠버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캠버라는 말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아이쿠 왜 지워졌지? 날개가 있을 때 유동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쉬어서 흐른다고 했잖아요. 쉬어서 흐를 때 유동이 와서 맞게 되어 있는 이쪽 안으로 오목한 면을 우리가 유동이 와서 맞는다고 해서 페이스라고 해요. 한글로는 앞면이라고 쓰고 여기는 유동이 뒤로 흐르니까 백이라고 해서 뒷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티크니스는 두께니까 할 얘기가 없고 그러면 프로펠러가 떴으니까 보여드리자면 지금 날개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뒤에 가면은 프로펠러 디자인하는 거라 아마 날개 3개씩 뽑히나? 됐네요. 다행히.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되고 아까 그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프로펠러 날개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허브고 여기 회색으로 있는 애들이 프로펠러 블레이드라고 해서 날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날개들 단면을 다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날개 단면 형상으로. 그래서 안으로 움푹 들어간 쪽이 페이스고요. 뒤로 볼록한 쪽이 백이에요. 그 다음에 배에다가 얘를 장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배 그림 그릴 때 오른쪽이 선수라고 했죠. 선수에서 이렇게 유동이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좋은 세상이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프로펠러가 여기서는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이쪽 날개가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쪽으로 돌아요. 그렇게 되고 배가 앞으로 가면은 유동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 때 프로펠러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유동이 오는 느낌이겠죠. 이 방향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 성분이랑 이 방향 성분이 합쳐지니까 날개에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동이 들어오면은 여기
면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뒤로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차선으로 들어와서 뒤로 빠지니까 얘가 또 추력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죠. 얘보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더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면서 추력을 얻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근데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얘는 치워버리고 이쪽이 오목하지 않나요? 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페이스가 돼요. 이쪽이 백이 되고. 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니 아까 앞에서 유동이 와서 닿는 데가 페이스인데 왜 배에서는 뒷면이 페이스고 선수 쪽이 백이 되냐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2차원 날개 기준으로 우리가 페이스랑 백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실제 배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백이 앞쪽을 향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원래 그런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 3차원 배치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때 배우거든요. 3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4학년 2학기 때 프로펠러 설계도 배울 텐데 그때 주로 배울 텐데 뭐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피치, 레이크, 스큐 세 가지는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피치는 뭐냐면 프로펠러 날개가 얼마나 삐뚤어졌냐예요. 그래서 프로펠러 날개가 원래 중앙축 대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 보면은 피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걔를 변하면은 이 날개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피치를 확 줄여버리면은 티가 안 나네. 안 나오네요. 왜 이러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다행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 날개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준축 대비 프로펠러 중심축 대비 얘가 기울어진 정도가 피치예요. 그래서 얘를 피치를 많이 키우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그만큼 옆으로 누워요. 눕는데 왜 반응이 없지? 허허. 아직 방금 좀 반응이 늦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얼마나 이 축 대비 누웠냐 섰냐를 가지고 축 대비 얼마나 꺾였냐를 가지고 상당히 느리지만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원래 피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저기 프로펠러 말고 나사목 같은 거 한 바퀴 돌릴 때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가 피치예요. 그래서 그 스크류 아니면 나사 같은 형상이 있을 때 얘가 한 바퀴 돌 때 그 나선을 따라서 나선으로 생긴 모양에 대해서 한 바퀴 돌 때 나선을 따라 전진한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프로펠러에서도 똑같아요. 다만 프로펠러는 나사목 같이 딱 이게 길다랗게 꾸불꾸불 꼬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프로펠러 날개면이 갖는 이 축에 대해서 프로펠러 날개면이 갖는 그 각도를 가지고 피치를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레이크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레이크가 있구나. 또 느리지만 한번 보자면은 레이크는 날개가 여기 수직선 대비 얼마나 쉬었냐예요. 또 한참 걸리겠죠. 네, 그래서 날개가 뒤로 많이 누울수록 레이크가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큐는 조정 못하게 되는데 스큐는 뭐냐면 중앙선에서 뒤로 누운 게 레이크면은 중앙선에서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게 스큐예요. 그래서 레이크랑 스큐는 좀 헷갈리기 쉬운데 레이크는 앞뒤로 날개가 휘어져 있는 거고 스큐는 좌우로 날개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자체가 비뚤어지는 거는 피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동력 관련해서는 환경 때 얘기를 했었지만 원래 이 책은 여기서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에서 만든 게 축을 거쳐서 추진기를 통해서 선체에 동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지시 동력은 그냥 엔진 스펙상 나올 수 있는 동력이고요. 브레이크 파워는 여러분들 그 전에 숙제에서 동영상 한번 보라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브레이크 파워 테스트하는 거 있었죠. 엔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브레이크를 달아가지고 열심히 돌리면은 브레이크 그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동력을 계측을 해서 브레이크 파워예요. 그 다음에 실제 배에 달면은 브레이크 파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우리가 축이 비틀리는 정도를 재가지고 그걸로 토크를 계산을 하고요. 곱하기 프로펠러 회전수를 하면은 축이 전달하고 있는 동력값이 나와요. 그게 축동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을 통해서 프로펠러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엔진이 여기에 가지 말고 여기다 합시다. 배 엔진이 있으면은 거기서 축을 통해서 샤프트예요. 축을 통해서 프로펠러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보면은 뭐 지지대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손실이 조금 있거든요. 마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프로펠러 목에 전달이 되는 게 전달 동력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딴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펠러를 돌리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동력은 꼭 필요해 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전달 동력을 받았으면 프로펠러가 뭐를 만들려면은 추력을 만들어요. 힘.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앞으로 전진을 하죠. 속도 V. 그래서 T 곱하기 V라고 해서 그게 추진 동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에 필요한 동력은 저항을 이기고 일정한 속도 V로 가기 위해 필요한 동력이 되죠. 얘는 유효 동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를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진 동력이 선체에서 이만큼 추력을 줬는데 걔가 이만큼 저항을 이겨내는데 사용됐다라고 해서 유효 동력이라는 개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 두 개는 유효 동력이랑 전달 동력이에요. 전달 동력은 프로펠러에 얼마만큼의 동력이 들어오냐, 그리고 유효 동력은 이 배를 실제로 앞으로 V만큼 속도로 저항 R을 이기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얼마냐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선체가 있고 뭔가 프로펠러는 선체 뒤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선체에서 뭔가 영향을 받은 것들이 프로펠러에도 영향을 줘요.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배가 속도 V로 가고 있어요. 프로펠러도 뭐 자기 기분에는 V로 가겠죠. 똑같이. 배랑 같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배는 가만히 있고 속도가 V로 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게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멀쩡히 V로 왔는데 뒤로 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갈수록 우리가 앞에서 점성 배웠죠. 점성으로 인해서 얘는 그만큼 운동량을 잃게 돼요. 유동이 가면서 벽면과 마찰 때문에 에너지를 잃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느리게 들어와요. 여기서 V라고 하면은 여기서 V 한 70% 정도만 들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 입장에서는 배가 V로 간다고 해서 그럼 나도 속도가 V만큼의 유속이 들어오겠구나, 유동이 들어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실제로는 70%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월급이 100%라고 찍혀 있으면은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은 실제로 들어오는 게 한 이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제 제가 월급날 느끼는 기분과 비슷한 거를 프로펠러가 느끼고 있겠죠. 그러면은 야 이거 V라고 들어온다고 해놓고 70%밖에 안 보냐? 그럼 나의 30%는 어디로 갔니? 라고 화를 낼 수 있겠죠. 유동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반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배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물의 속도는 배가 전진하면서 맞닥뜨리는 유동 속도보다 느려져요. 왜냐하면 배 주위를 거치면서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그 느려진 정도를 반류비라고 불러요. 우리가. 몇 퍼센트 느려졌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추력 감소비는 뭐냐면은 프로펠러가 작동을 할 때 프로펠러가 추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뒤로 밀어줘요. 그러면은 유동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흐르게끔 이제 거꾸로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프로펠러가 추력을 만들었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유동을 뒤로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G는 앞으로 가는 힘을 받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추력이죠. 유동을 뒤로 민 반작용으로. 그럼 얘가 추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프로펠러를 하나의 면으로 보자면은 뒤쪽은 압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압력이 낮겠죠. 그렇게 해야 뒤쪽이 압력이 높으니까 프로펠러를 앞으로 미는 압력들을 다 더했을 때 그게 앞으로 가는 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프로펠러 앞은 압력이 낮아요. 어쨌든. 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프로펠러를 자기 밀어준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서 달았는데 프로펠러 앞은 압력이 낮은 거예요. 배 앞쪽은 당연히 압력이 높죠. 저항 때문에. 그래서 배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프로펠러 없을 때 느끼는 저항보다 프로펠러가 들어오면서 배 뒤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저항이 증가를 해요. 그런 것처럼 느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배 뒤에서 달 때 배가 프로펠러한테 미치는 영향은 프로펠러보다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 배가 추진기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추진기가 배에 미치는 영향은 추진기 나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 앞쪽에 압력이 낮은 영역이 형성되니까 배 입장에서는 꽁무니의 압력이 낮아져서 배의 저항이 커진 것처럼 느끼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저항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추력이 줄어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봐야 한 100년 전 아니면 50년 전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추력 감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배와 추진기의 상호작용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추진기만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앞에 우리 푸르드수 맞추듯이 그렇게 해서 추진기 단독 시험을 설계를 할 건데 그러면 푸르드수를 맞추면 되나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푸르드수는 수면에 파도가 생길 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듯이 추진기는 파도 만드는 애가 아니거든요. 저기 수면 아래에 깊게 잠겨서 파도에 영향을 안 주도록 설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기 단독 시험은 푸르드수를 맞추는 게 전혀 아니게 되죠. 그럼 어떤 걸 맞춰야 되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동력학적 상사 세 가지 우리가 배웠었어요. 기하학적은 모형이랑 실제랑 생긴 게 똑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할 얘기도 없고요. 운동학적 상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기 앞에서 추진기가 뱅글뱅글 돌 때 어디 있었죠? 추진기가 돌 때 추진기 입장에서는 물이 지가 회전하는 방향에 반대로 와서 닿고 그다음 배가 앞으로 가면서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느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진기 날개 단면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한데 추진기는 3차원이라 그리기가 힘들어요. 얘가 이렇게 갈 때 물은 이쪽에서 오고 추진기가 회전을 하니까 유동이 이쪽에서 오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추진기가 느끼는 유동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얘를 2차원 면으로 썰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단면 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추진기 단면이. 그 다음에 유동은 자기 회전으로 인한 성분이랑 이쪽으로 인한 성분이 합쳐져서 이렇게 와요. 얘는 회전, 얘는 직진. 그러면 모형이랑 실제 프로펠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모형 실험이 되려면은 운동학적 상상, 그러니까 유동의 방향이 일정해야겠죠.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진기를 이렇게 놓았을 때, 추진기 날개가 이런 형상에 놓여 있을 때 회전 성분이랑 직진 성분의 비율이 같다면은 들어오는 유동의 방향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요거랑 요거가 모형이랑 실제 간의 크기가. 그래서 유동 속도 V 직진이라고 쓸게요. 이게 실제 간의 크기가 비율이 같고 그 다음에 회전 성분도 모형과 실제 간의 비율이 같다면은 그러면 얘는 운동학적으로 상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운동학적 상사를 만족을 하면은 주위를 물이 쭉 훑고 지나가가지고 어쨌든 뒤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원래 들어오던 방향에서 얘가 물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유동 방향을 바꿔줬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가 추력을 발생한다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니까 얘만 맞추면은 뭐까지 같아지냐면은 추진기 추력이 닮게 돼요. 비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학적 상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력학적은 힘에 대한 거잖아요. 추진기 날개에 대해서 받는 힘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유동 방향에 대해서 유동 방향을 바꿔주면서 얘가 얻는 힘. 그거는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고 추진기 추력이랑 연관이 돼요. 항력은 날개에 가해지는 항력은 주로 이제 마찰로 인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놀드 수 문제가 되죠. 근데 레이놀드 수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모형이랑 실제랑 맞추기 힘드니까 추진기에 대한 모형 시험은 그냥 운동학적 상사를 만족하는 선에서 끝나요. 앞에 우리 그 모형선 저항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걔는 레이놀드 수를 그러니까 동력학적 상사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프루드고 하나는 레이놀드 수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동력학적 상사였는데 여기선 추진기에 대해서는 레이놀드 수에 대한 상사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냥 운동학적 상사까지만 맞춰도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추진기 추력은 문제가 잘 풀린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더니 사람들이 프루드수랑 비슷한 컨셉으로 뭔가 유동 조건을 속도에 대해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추진기에 대해서는 그게 전진비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전진비는 2파이가 아니지. 2파이 NR. 이렇게 되면은 V는 전진 속도고요. 이거는 회전 속도죠. 서로 전진 속도와 회전 속도의 비율이에요. 전진비라는 게. 그래서 프로펠러 날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일로 들어오는 속도 V랑 일로 회전하는 속도 2파이 NR에 서로 비율이 되는 건데 근데 어차피 파이는 항상 똑같으니까 얘를 빼면 없애버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ND분의 V가 되죠. ER이 ND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제 전진비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전진비가 모형이랑 실제 배랑 모형 프로펠러랑 실제 프로펠러랑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력이 그냥 양력이 같은 건 아니죠. 양력은 아니, 추력은 그냥 거기서 발생하는 힘이 같은 게 아니라 힘을 관성력에 대한 비율로 맞춰준 게 나눠준 게 모형이랑 실제 프로펠러랑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만 추진기 하는 입장에서는 V가 전진 속도거든요. 근데 그러면 추진기가 그러니까 배가 안 가는 상태에서 배 속도는 0이고 추진기만 먼저 돌리면은 V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해서 V 대신에 뭐를 넣냐면은 ND를 넣어요. 차원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단위는 똑같죠. N 곱하기 D인데 N은 1초에 몇 바퀴 도냐니까 1분의 S고 D는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뭐예요? 그냥 미터 퍼 세크니까 단위는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얘 대신에 요거 넣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에 대한 대표 길이는 뭐가 있냐면은 지름이 있죠. 그래서 얘를 D로 넣어요. 그래서 T를 그 다음에 0.5는 뭐 추진기 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뺐대요. 아 로가 빠졌네. 그리고 0.5 로 V 제곱 L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거 정리를 하면은 로 N N 제곱 D 4제곱이 돼요. 추력에 대해. 그래서 모형이랑 실제 프로펠러랑 전진비가 같다면은 추력을 이렇게 차원 해석을 한 결과가 같은데 그걸 우리가 추력 계수라고 부릅니다. 얘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같은 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필요한 돌리는 힘, 우리가 얘기한 토크도 똑같이 무차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추력은 단위가 뉴턴이고요. 토크는 동력학 때 배우시겠지만 배웠을 수도 있고 뉴턴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무차원화를 할 때 길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D를 5제곱을 해줍니다. 여기서 D의 4제곱이었죠. 추력은. 그런 것들이 있고 추진기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요. 그러면은 효율은 어떤 시스템의 효율은 우리가 들어오는 동력에 대해서 나가는 동력으로 하거든요. 그럼 들어오는 동력은 여러분들 토크 Q 곱하기
2파이 n 회전수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위에는 추력 곱하기 힘 곱하기 속도 해주면은 이만큼의 토크로 이만큼의 회전수를 줬을 때 그만큼의 동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들어오고 있을 때 나가는 거는 실제로 유효하게 만드는 거는 추력을 이만큼 발생하고 있다. 어디에서? V만큼의 속도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추진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진비를 갖게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토크랑 추력 계수를 각각 구합니다. 그러면 그 계수, 추력 계수라는 게 모형이랑 실제 배랑 같다. 실제 프로펠러랑 같다라고 하고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프로펠러 추진기 시험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전진비마다 토크랑 추력을 재요. 그러니까 전진비라고 하면은 ND분의 V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러면 대개는 N은 고정하고 D야 프로펠러 모형이니까 D 고정이에요. N을 하나로 고정을 하고 V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여기는 사실상 뭐랑 같다? 전진 속도랑 같다.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N이라는 회전수로 돌리면서 V만큼 속도로 밀어주는데 그 밀어주는 속도가 0에서 뭐 얼마만큼 가고 있는 것, 빨라지는 거죠. 빨라질수록 추력과 토크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요. 그게 나중에 저항 추진에서 배우겠지만 프로펠러에 걸리는 부하가 고속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저항점에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프로펠러 추력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프로펠러의 단독 성능 곡선에서 나오는 거죠. 속도가 증가할수록 추력과 토크는 프로펠러가 작동하는 부하 조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만드는 힘이랑 요구되는 토크도 줄어들어요. 다만 효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파이 NQ분의 TV로 주어진 맞나? 네, 맞죠? 맞나? 네. 2파이 NQ분의 TV로 주어진 효율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질수록 쭉 증가를 하다가 일정 이상이 되면 갑자기 푹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프로펠러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적당한 효율이 있대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서 작동을 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우리가 저항 시험했고 추진기 단독 시험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두 개를 합치면은 자항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거는 프로펠러랑 모형배랑 합쳐가지고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모형선에다가 추진기를 달아서 추진기 회전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회전수랑 저항이랑 똑같아지는 점에서는 배가 더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일정한 속도로 갈 거예요. 그 속도들을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속도에 대해서 속도로 전진을 할 때 추진기 회전수를 바꿔요. 그래서 배가 더 가속도 안 되고 감속도 안 되면 이 프루드 수에서 이 속도에 대응되는 프로펠러 회전수는 얼마니까 얘를 저항점으로 하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말은 안 한 모형과 실선 레이놀드 수의 차이를 고려는 해야겠죠. 그냥 무작정 실험하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다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 배우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개론 수업에서는 그런 걸 자세히 들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전진 속도에 대해서 추진기 회전수를 바꿔가는데 추진기 회전수 바뀌면 뭐가 바뀐다? 전진 속도랑 추력이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저항을 찾는 게 저항에 대응되는 추력을 찾아서 그때 회전수를 적는 게 자항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계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전진비하고 프로듀스 두 개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공동시험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프로펠러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앞으로 뭔가 물을 밀어내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얻는 건데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쉬겠죠. 요쪽은 지가 어차피 벽면을 막고 쉬니까 그런가 보다 한데 요쪽은 얘가 쉴 이유가 없는데 쉬잖아요. 벽면을 따라서 흐르니라고. 왜 그러냐면은 원래대로는 직진을 할 거예요. 유동이. 그냥 아니 뭐 가든 말든. 근데 직진을 하면은 여기가 압력이 낮아지죠. 이쪽.
얘가 앞으로 가니까 이제 이쪽은 유동이 없잖아요. 유동이 없으니까 압력이 낮아지는데 압력이 낮아지면은 유동이 안쪽으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벽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동은 그냥 앞으로 가고 싶은데 얘가 앞으로 가도록 떠버리면 이쪽 사이에 압력이 낮아져요. 계속.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다시 유동이 벽면을 따라 흐르고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쪽은 압력이 낮다예요. 날개의 백 쪽은, 등 쪽은. 압력이 낮아지고 여긴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여긴 압력이 높고 여긴 압력이 낮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로 힘을 받겠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양력, 리프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을 아래로 밀어내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반작용이라는 게 물체 표면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쪽에 위아래 압력 차이로 인한 거다라고 했을 때 압력이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이 낮아져도 물이 끓거든요.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가 높아져도 물은 끓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엌에서 벌어진 일인데 프로펠러 근처에서는 프로펠러의 백사이드 압력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안 변해도 그냥 물이 끓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펠러 날개에서 압력이 낮은 부분에 보면은 기포가 막 생겨요. 기포가 수증기인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게 기포가 그냥 생기면은 말을 않는데 터지거든요. 생겼다. 여러분들 물 끓이면은 보글보글한 것 같이. 걔가 터지면서 충격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형 실험을 할 때 따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줘요. 공동현상이란 것 자체가 중요해요. 얘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는 뭐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여기 또 영상 그 링크 하나 달아놨으니까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그래서 프로펠러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뒤에 기포들이 수증기가 막 생겨요. 근데 그 공기 방울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생겼다 터졌다 하니까 소리가 꽤 납니다. 진동도 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뒤쪽은 프로펠러 다양한 그 설계들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했고 이따가 제가 숙제 다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어떤 거 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필로 쓰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한 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거 좀 공부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올리는 거지 그냥 뭐 글씨 연습하자고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가능하면 좀 성실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